안녕하십니까. 자, 이어서 촬영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1952년에 공화당 소속으로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인데요. 자, 이분은 뭘로 유명하냐면 1890년생이고 더글라스 맥아더보다 10살이 젊고 육군사관학교도 11년 후배입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태평양 전선의 총사령관 역할은 더글라스 맥아더고 유럽 전선의 총사령관 역할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였는데요. 1935년 당시에는 더글라스 맥아더가 필리핀의 군사 고문으로 갔을 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부관으로 따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대기 만성형 인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장교 초기에는 승진이 굉장히 진급이 늦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승승장구 계속 승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어떤 인물이냐면 1944년 6월 6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승리의 주역이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전세를 역전시켰던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유럽 연합군 총사령관을 했던 인물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시킨 그 기여를 인정받아서 그해 1944년 12월에는 육군 원수 5스타 육군 원수로 진급을 했었고요. 또 역시나 태평양 전선에서 필리핀 상륙작전인 레이테만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레이테만 상륙작전은 노르망디 상륙작전보다 약 4개월 후인 1944년 10월 21일에 일어났는데요. 그해 12월 달에 더글라스 맥아더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함께 육군 원수 5스타에 진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글라스 맥아더는 1880년생,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1890년생으로 더글라스 맥아더보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10살이 더 젊고 육군사관학교도 11년 후배인데요. 육군 원수 5스타는 같은 시기에 진급할 정도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굉장히 출중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리더십들을 비교를 하는데요. 더글라스 맥아더는 카리스마와 카리스마의 리더십이라고 평가받죠. 반면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소통의 리더십이라고 평가를 받는 좀 대조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어서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고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한 다음에 세계대전 후에는 육군 참모총장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의 하나인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1754년에 미국 뉴욕 맨해튼에 설립된 아이비리그 중의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의 총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1949년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른바 나토의 초대 최고 사령관을 하기도 했던 인물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냉전 시대에 소련과 미국 간의 군비 경쟁이 치열했었는데요.
인공위성을 최초로 발사했던 나라는 이제 구소련이고 그 다음이 이제 미국이었었는데요. 그런 냉전 시대에 우주 경쟁을 펼쳤던 그 시대도 바로 1953년 초부터 1961년 초까지 8년 동안 공화당 소속으로 미국의 34대 대통령을 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시절입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미국의 워싱턴 DC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 전문 그 방송인 C스팬에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인기도 순위 랭킹 1위부터 10위를 말씀드릴 때 랭킹 5위에 해당되는 인물이 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 시절에는 미국과 소련 간의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서로 간의 타협을 통해 가지고 군사 충돌을 막았던 인물로 평가를 받고요. 1952년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미국의 34대 대통령에 당선될 때 나이가 72세였는데 그 나이가 많은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부통령은 바로 나중에 37대 대통령이 되는 리처드 닉슨을 부통령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52년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34대 대통령이 될 때 나이가 72세다 보니까 너무 나이가 많다라는 그런 72세가 아니라 62세 때입니다. 62세. 1890년생이니까 1952년에 당선될 때는 62세였습니다. 62세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걸 좀 상쇄시키려는 전략으로 부통령으로 리처드 닉슨을 기호 러닝메이트로 정했는데요. 리처드 닉슨이 191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1952년 당선될 무렵에는 39세, 그러니까 리처드 닉슨이 부통령으로 된 게 39세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된 때 나이가 62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리처드 닉슨은 나중에 1968년에 미국의 3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1972년에는 재선에 성공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헌정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임을 했던 유일한 대통령이 바로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인데요. 이분이 부통령을 했던 시절이 바로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뭐가 또 유명하냐면 미국의 대통령 별장을 캠프 데이비드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북서쪽 97km 지점에 메릴랜드주의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가 있습니다. 그 캠프 데이비드 명칭의 유래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손자 이름이 데이비드인데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손자를 너무나도 아껴가지고 대통령 별장 이름을 손자 이름을 따서 데이비드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 별장이 캠프 데이비드입니다. 그 다음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시절에 가장 또 인상적인 사건은 중요한 사건은 1957년에 리틀록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리틀록 사건. 그게 뭐냐?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미국은 흑백 갈등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인데요. 남북전쟁 당시에 1863년에 노예 해방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링컨 대통령에 의한 노예 해방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흑백 갈등은 계속 격화됐었죠.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이제 미국의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흑인과 백인을 분리시키는 정책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평등권에 침해되지 않는다라는 20세기 초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은 흑인 전용 학교, 백인은 백인 전용 학교, 이걸 인종 분리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시각에서 보면 차별 정책인데 그 당시 20세기 초 1900년대 초반에는
흑인 따로, 백인 따로 이런 분리 정책은 분리하되 평등하다. 그러니까 separate but equal, separate but equal. 분리하긴 하지만 그것은 평등하다라는 게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그 판결이 바뀐 게 1953년도입니다. 그게 바로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이라 해가지고 그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그 판결은 분리하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리 정책은 평등하지 않다. 흑인 학교 따로, 백인 학교 따로, 흑인 식당 따로, 백인 식당 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라고 기존의 판례를 바꾼 게 1953년에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인데요. 그것 관련해서 미국의 남부 지역에 아칸소주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 아칸소주 주지사를 5번 했고 미국 헌정사상 최연소 주지사가 1978년에 32세의 나이로 아칸소주 주지사가 된 빌 클린턴인데요. 미국 헌정사상 최연소 주지사입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 빌 클린턴이 42대 대통령에 취임할 때도 47세에 취임했기 때문에 미국 헌정사상 세 번째로 젊은 나이에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한 인물이 바로 빌 클린턴인데요. 이분이 아칸소주에서 주지사를 5번이나 했고 최연소 주지사도 1976년 32살의 나이에 함으로써 미국 헌정사상 최연소 주지사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칸소주는 남부에 있는 주인데요. 이곳은 흑백 차별이 가장 극심했던 대표적인 주입니다. 그래서 그 아칸소 주의 주의 수도인 주도가 리틀록인데요. 리틀록에 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리틀록 센트럴 하이스쿨이라고 리틀록 중앙고등학교란 뜻인데요. 이곳에서 어떤 흑인들이 그곳에 이제 입학을 시도를 합니다. 백인 전용 학교인데 그보다 4년 앞선 1953년에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에서 흑인들이 백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흑인과 백인은 분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흑인들이 백인 학교에 갈 수 있다라는 그 판결이 남에 따라 흑인들이 그곳에 16명이 들어가려는 시도를 했는데 나중에 9명으로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리틀록 이제 나이너스라고 표현하죠. 리틀록 구인방이란 뜻인데요. 그래서 흑인들이 그곳에 이제 리틀록 센트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아칸소주 자체가 흑인 차별이 심한 주이고 주지사도 굉장히 백인 우월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4년 앞선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그 연방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흑인들이 백인 학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주 방위군을 출동시켜 가지고 흑인들의 그 등교를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었던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호워가 연방군을 출동을 시켰습니다. 연방군은 US 아미라 하고 주방위군은 내셔널 가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주방위군의 흑인 학생 등교 금지 조치에 대하여 현직 대통령인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연방군을 출동해 가지고 주방위군과 연방군이 충돌 직전까지 갔는데요. 결국은 주방위군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자, 원래 주방위군이 주를 방위하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전시에는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이 미국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평시에는 주방위군 지휘권이 주지사에게 있는데 전시에는 대통령 앞으로 지휘권이 넘어가고 또 전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방위군이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했을 경우 또 인권을 침해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주방위군의 지휘권을 연방의 대통령이 가져간다라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 등교 거부 조치 자체가 연방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조치다 보니까 연방
대통령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을 아칸소 주지사로부터 회수하면서 결국은 연방군과 주방위군의 충돌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 충돌이 안 됐었는데요. 그때 출동했던 연방군 즉 US 아미가 100일 공수사단의 휘하 병력이었습니다. 자, 100일 공수사단은 뭘로 유명하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드와이트 아이젠허워가 유럽 연합군 총사령관으로서 성공을 시킨 작전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인데요. 그때 투입됐던 공수사단이 미 육군 제101 공수사단이고 그 공수사단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른바 D-Day라는 말이 거기서 유래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작전 개시 날짜를 D-Day라고 하는데 그 D-Day라는 명칭의 유래가 거기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왔습니다. 그 D-Day 하루 전날 유럽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허워가 100일 공수사단을 직접 방문해서 D-Day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장병들을 격려했던 그 일화도 있는데요. 그 100일 공수사단이 미국 공군 공수부대에서 최고의 공수사단입니다. 그래서 상징성을 기하기 위해서 미국 연방 대통령인 드와이트 아이젠허워는 인권을 침해하는 흑인을 차별하는 주 지사의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겠다라는 상징성 있는 조치로서 최정예 공수사단인 100일 공수사단을 출동을 시켰고요. 그것도 백인으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백인. 흑인을 보호하는 정책에 흑인 공수병력을 출동하는 것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흑인들의 그러한 등교 거부, 흑인들에 대한 등교 거부, 흑인 차별에 대해서 흑인 공수병력이 출동한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백인들도 흑인들을 보호한다라는 상징성을 기하기 위해서 100일 공수사단 출동 병력은 전원 백인으로만 구성을 했었습니다. 자, 그게 1957년 리틀록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임자가 바로 미국 헌정사상 최연소로 당선된 1960년에 43세의 나이로 당선된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고요. 이분은 이제 테쿰스의 저주의 7번째 희생자입니다. 1961년 1월 20일에 취임했고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오스왈드의 총탄을 맞고 암살이 됐는데요. 자, 임기를 한 2년 9개월 정도 수행한 상황에서 대략 한 2년 10개월 정도 됩니다. 2년 10개월 정도 수행한 상황에서 암살됨에 따라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인데요. 자,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좀 유명한 사건은 1961년 4월에 피그스만 공격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쿠바에서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공산 정권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곳에서 망명했던 쿠바인들이 미국으로 많이 넘어왔고 미국으로 망명한 쿠바의 그런 사람들이 피델 카스트로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시 쿠바를 공격하는 게 쿠바의 피그스만을 공격하는 이른바 피그스만 공격 사건인데요. 그것은 미국 중앙정보부 CIA가 주도를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해버려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굉장히 망신을 당했고 그로부터 1년 반 후인 1962년 10월에는 인류 역사상 최초 또다시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인류의 종말이 초래될 수도 있는 아마겟돈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 핵전쟁 직전까지 갔었던 게 바로 1962년 10월의 사건인데요.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은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은 후르시초프였습니다. 후르시초프.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쿠바에다가 미국의 바로 코앞에 있는 쿠바의 공산 정권이 들어선 게 1959년이고 그로부터 3년 후인 1962년 10월에 소련이 같은 공산권인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건설을 하는 그런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미국 코앞에서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 부대가 쿠바에 건설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좌시할 수 없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주변 해상을 다 봉쇄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쿠바에 반입되는 그 건설 물자들을 다 납포하고 검문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니까 서로 간에 이제 핵전쟁 위기까지 갔었는데요.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니키타 후르시초프 공산당 서기장 간의 엄청난 서신 교환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미국이 승리하고 소련이 패배했습니다. 즉 소련이 쿠바에 건설 중인 미사일 부대 건설 공사를 다 철거하겠다라는 조건으로 미국이 쿠바 해상에 대한 봉쇄를 해제시키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미국이 판정승을 하고 소련이 판정패를 해서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엄청나게 인기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61년 4월에 피그스만 공격은 실패해서 존 F 케네디가 망신을 당했지만 1년 반 후인 1962년 10월에는 아마겟돈 인류의 종말이라는 핵전쟁 직전까지 갔지만은 결국은 미국이 판정승을 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인기는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오스왈드의 총탄을 맞고 존 F 케네디가 암살되는 그러한 비극이 발생이 됐는데요. 자, 여기에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과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공통점들이 재밌는 얘기로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요. 좀 공통점 100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 중에 한 10가지 정도를 대표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에이브러햄 링컨과 존 F 케네디는 각 100년 차이로 연방 하원 의원이 됨으로써 정치에 입문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링컨은 1846년, 존 F 케네디는 1946년에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됨으로써 정치 입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부인들이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24세의 여성과 결혼을 한 겁니다. 링컨의 부인은 토트 여사고 존 F 케네디 부인은 제클린 여사인데요. 각각 남편들과 결혼할 때 24살의 여성이었고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링컨과 케네디의 가족들이 로버트와 에드워드라는 그 가족 이름이 있었습니다. 링컨은 첫째 아들이 로버트 링컨, 둘째 아들이 에드워드 링컨이었고 존 F 케네디는 동생들이 첫째 남동생이 로버트 케네디, 둘째 남동생이 에드워드 케네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암살 당할 때 링컨 대통령은 1865년 4월 14일에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존 윌키스 부스의 총탄을 맞고 암살이 됐고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는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의 광장에서 카퍼레이드를 하다 암살됐는데요. 암살될 때 부인들이 다 옆에 있었고 그것도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들이 다 암살이 됐습니다. 남편들이. 그 다음에 백악관에서 링컨이나 케네디나 자녀들을 한 명씩 잃었습니다. 자, 링컨 대통령은 1862년에 그 셋째 아들이 12살의 나이로 백악관에서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은 둘째 아들이 1963년에 출생 직후에 백악관에서 사망했다라는 자녀들이 각각 한 명씩 백악관에서 한 명씩 사망했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3대 재벌이 있죠. 자동차 왕 포드, 그 다음에 철강 왕 카네기,
그 다음에 석유왕 록펠러인데요. 그 중에 자동차왕 포드가 설립한 극장이 워싱턴 DC에 포드 극장이 있고, 또 포드 자동차에서 만든 차량이 링컨 컨티넨탈이라는 차종이 있는데요. 자, 그 포드와 관련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링컨 대통령은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사망을 했고요. 암살됐고요. 그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은 포드 자동차에서 만든 링컨 컨티넨탈이라는 차량 무게차를 타고 카퍼레이드 하다가 암살이 됐다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다 자동차왕 포드와 관련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링컨과 케네디의 후임자 각각 대통령들이 암살되니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는데요. 링컨의 후계자는 17대 대통령이 되는 앤드루 존슨이고, 케네디의 후계자는 36대 대통령이 되는 린든 존슨인데요. 그 후임자들의 성이 존슨이라는 성이죠. 앤드루 존슨, 린든 존슨 성이 똑같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 후계자들의 나이가 각각 100년 차이가 있습니다. 앤드루 존슨은 1808년생, 린든 존슨은 1908년생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암살범들, 링컨과 케네디 암살범들은 다 재판 절차를 통하지 않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링컨의 암살범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경찰에 총을 맞고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케네디의 암살범은 댈러스 경찰서 유치장에서 이틀 후에 이감 도중에 맞은편에 있는 카바레 사장 그 총을 맞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든 케네디든 암살범들이 재판 절차를 통하지 않고 사망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링컨의 암살범은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링컨을 암살하고 창고 쪽으로 도주를 했고요. 또 반대로 케네디 암살범은 창고 쪽에서 케네디를 암살하고 극장 쪽으로 도주를 했다라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가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46세의 나이에 암살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제가 1년 5개월쯤 전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내 식구 가족 여행으로 7박 10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요. 마지막 일정이 뉴욕에서 센트럴 파크를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20분 정도 달리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센트럴 파크에 가면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저수지가 있습니다. 일종의 호수죠, 호수.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저수지. 자, 케네디 대통령의 영부인이 제클린 여사인데요. 케네디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와 재혼을 했죠. 그래서 그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저수지가 바로 케네디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다가 오나시스와 재혼했다 해가지고 호수 이름이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저수지입니다. 센트럴 파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베트남 전쟁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미국 세계 강대국 미국이 유일하게 패배했던 전쟁이 베트남 전쟁인데요. 베트남 전쟁에 처음 발을 담근 대통령이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입니다. 그 전에는 전쟁 위기에 처한 베트남에 군사 고문으로 미국인이 한 수백 명 파견되어 있었는데요. 존 F 케네디 대통령